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회원분께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5G의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이 질문 말고도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 성장주들이잖아요. 얘네들에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성장주를 팔고 가치주,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를 매수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것을 알기 전에 최근의 상황을 좀 먼저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죠. 뭐냐면 예. 어떤 시장에서 지금 뭐를 좀 우려하는 거라고 보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 금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어떻게 될지. 일단 첫 번째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가면 그 다음에 이 주식이 이렇게 막 치고 가는 거예요. 순서상 주식이 먼저 막 움직이면 얘네들이 왜 오르지? 혹은 왜 떨어지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확인하는 거죠. 이제 경기가 혹은 경제가, 그러니까 상승한다라고 해보면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경제가 이렇게 오릅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실제로 경기가 오르는 거를 뒤늦게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금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 금리라는 것은 어떤 결과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데 알고 봤더니 경기가 좋아서 그렇구나. 근데 경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조금 이제 과한 거를 좀 이렇게 낮춰주기 위해서 금리를 조절해 준다. 이런 정도의 논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어떤 우려가 좀 반영되어 있냐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0.9조, 1.9조, 이제 또 3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건데, 이 정도의 강력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실제로 그 성장률이,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넘어설 거라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우려가 되냐면, 과거에 보면 이때 2018년 1분기 때부터 해서 2019년 3분기 때까지 해가지고 실질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 넘어서는, 실질이 잠재를 넘어서는 이 구간이 요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요때 페드가 자산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5,900억 달러를 줄였거든요. 그때 시장의 코스피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시장이 막 이제 무너지는 초기였잖아요. 그 당시 때 금리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때도.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러한 어떤 구간은 오지 않았지만 지금의 어떤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엔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하기를 빠르면 하반기 정도 때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는 이런 구간이 과거처럼 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페드가 통화를 긴축할 것 아닌가? 그러면 유동성 장세가 진짜 끝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시그널은 나오는 건 없고요. 유동성을 어떻게 줄인다거나 이런 건 너무 먼 미래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진짜로 확 좋아졌다라고도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유동성을 정말로 줄이고, 그러니까 경기가 진짜로 좋아져서 성장률이 확 치고 올라갔을 때 유동성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은 경기가 좋아지기도 이전이거든요. 근데 좀 먼 미래의 어떤 이야기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누가 맞고 틀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어떤 흐름에서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근, 그리고 근데 최근에 조금 특이한 점은,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시장 하락을 이렇게 보면, 다행히도 그 어떤 주가라고 해볼게요. 이 주가, 최근에 이 주가 하락을 좀 분해해 보면 EPS와 어떤 PER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보면 최근에 글로벌 증시들이 하락하는데 EPS는 상향되고 있었고요. PER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만큼 하락했다면 EPS는 상향됐고 PER이 하락한 어떤 주가 하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의 어떤 좋은 회사들이 같이 막 하락하는 이런 것들은 실적에는 문제가 없다. 이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 요인, 어떤 유동, 그 어떤 분위기, 심리 이런 것에 의한 하락이 좀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면, 뭐 이건 저의 소설이니까요. 어, 그렇다면 이제 문의하신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음, 이걸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 금리, 그러니까 그래서 요 가치주, 성장주 요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게 이게 잘 표로 나온 거를 좀 보면, 미국의 국채 10년물이거든요. 요거 이런 방향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방향들이 이게 시장, 이게 10년물 국제 금리가 상승할 때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좀 비슷한 어떠한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최근도 좀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에 어떤 가치주들의 상승이,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성장주들보다 실적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떤 금리에 대한 어떤 이러한 요소들이 좀 결합된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해야겠죠. 시장에서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국채 그 10년물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치주가 언제까지 더 올라갈지, 혹은 내 성장주는 언제까지 조금 더 가치주보다 안 좋을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요거를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중국의 10년물과 미국의 어떤 국채 금리를 이렇게 표시한 건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2020년에도 했고 올해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코로나 때의 그 금리를 보면 한 3% 정도였었거든요. 3% 정도. 중국 같은 경우가. 근데 코로나 이후에 벌써 금리는 회복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미국도 백신이든 뭐 이런 것들이든 뭐 좋아져서 경기가 정말로 그 정상화가 된다면, 그 언제인가요? 한 2% 정도일 때, 2%, 요 노란색, 미국 금리도
결국에는 시장 경기가 좋아지고 백신이 확 이렇게 보급되고 했을 때 한 2%까지는 한 요 정도 공간이 남았는데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고는 해본다는 거죠. 꼭 중국처럼 미국이 그렇게 갈 리는 없겠지만 사실 그 일각에서는 지금의 금리도 사실 너무 낮다. 더 올라가도 이만큼까지 3% 정도까지도 올라가도 뭐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사실 그런 의견에 좀 공감은 되긴 하지만 일단은 코로나 이전의 어떤 금리의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다만 일단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공간이 조금 남았어요. 이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오는 구간이 있었고 지금은 앞으로 일단 요 정도는 남은 거잖아요. 이게 다르거든요. 이 사이즈가. 그래서 일단은 열어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치주가 경기 민감주가 성장주보다 한동안 뭐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앞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것은 짧게 짧게 보는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 시장을 좀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성장주들은 이렇게 채권부터 해볼까요? 채권이 쫙 내려왔잖아요. 쫙 내려오다가 최근에 좀 불쑥 이렇게 좀 올라온 거죠. 중간중간 사실 불쑥불쑥 한 게 있었지만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올라가는 이 하나의 사이클이 해소되면 저는 다시 채권의 금리는 다시 저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이 저금리 글로벌리한 이 시장 상황, 저금리 상황, 저금리 그 저성장, 저성장 상황이 저는 더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쫙 올라가죠. 꾸준히. 근데 가까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보면 엄청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보면. 그리고 이렇게 해볼까요? 성장주들은 이렇게 쫙 간다면 저는 경기 민감주는 이렇게 간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지금 그냥 제 그냥 생각에는 이런 것이죠.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금리로 인해서 뭔가 흔들릴 때, 장기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너 네이버 살래? 혹은 KB금융 살래? 라고 누가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네이버를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신규로 매수하더라도. 길게 본다면 지금 네이버가 하락하고 있어도 KB금융이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도 길게 본다면 전 네이버를 살 것 같거든요. 성장하는 곳이 점점 희귀해지는, 귀해지는 이런 어떤 시장 상황에서 금리 요인으로 인해서 실적보다 실적 아닌 다른 이유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성향상. 그래서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장주들을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리밸런싱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오르면 물량을 줄이고 또 빠지면 물량을 늘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개별 주식으로 하기가 어려우니 주식과 현금을 반반 이렇게 혹은 뭐 6대 4든 해가지고 리밸런싱을 자연스럽게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회원님이 여쭤보셨던 뭐 5G, 뭐 오이솔루션, 서진, 뭐 KMW 이런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뭐 첨보라든지 대표적인 뭐 삼성 SDI, LG화학 이런 애들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첨보를 한번 봐볼까요? 첨보를 보면은
첨부를 이렇게 좀 길게 일간 차트로 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매수했던 시기가 있었죠. 여기에 매수해서 3분의 2 매도, 전부 매도하고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다시 사고 싶어지는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시장 외적인 어떤 내용들이 조금 잠잠해진다면 분명히 다시 성장주가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장에서는 뭐 2분기 정도부터 성장주들이 다시 좋아지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알 수 없고,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다만 길게 보면 여전히 성장주가 훨씬 더 갈 수 있는 길이 멀다, 많이 남았다라고 보여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네이버도 보면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여기서 이만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길게 보자는 거죠.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꾸로 이렇게 오르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성장주는 계속 장기적으로 뭐 적립식 투자든 꾸준히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성장주들 지금같이 튀어 오르는 거는 오히려 안전해 보이고 싼 주식 같아 보이지만 트레이딩이 요하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한동안 이것이 뭐 이 금리 이슈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장주를 팔고 가치주로 가는 거는 좀 늦었다라는 것. 이미 이전에 물량을 많이 줄여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량을 이미 줄여놨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매수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주식을 100으로 가져가면 이런 상황이 항상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가 만약에 뭐 1억이 있다 라고 해보면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눠서 이 5천을 한 2.5천만 원 주식, 개별 주식, 그리고 2.5천만 원 현금이 좋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나는 너무 자금이 소액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요 정도로 그냥 반반 해도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좀 커진다라고 싶으면 저희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25%, 현금 25% 이렇게 갖고 나머지 여기를 저희는 시장을 항상 추종을 하거든요. 시장이라고 해보면 만약에 딱 하나의 시장을 사야 된다라고 해보면 저는 혼합형, 예전에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혼합형. 채권 6, 주식 4가 들어가 있는, 저절로 리밸런싱이 되는, 그리고 환노출 되어 있는 이 혼합형 하나로 50%를 가도 된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공격적으로 해야겠다. 나는 채권 6이 마음에 안 든다. 채권사 주식 6 정도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 MSCI ETF가 있잖아요. 이거 한 25%.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카페에다 소개해드렸던 거, 그 킨덱스에서 나온 미국 와이드 모트 ETF라고 있거든요. 이거 한 25%. 이게 이제 가치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채권 25, 그 다음에 혼합형 25. 이렇게 되면 주식이 6, 채권 4가 되기도 하죠. 근데 지금 같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치주들이 막 튀어나가는 이런 구간에서는 얘네들이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얘도 상당히 좀 받쳐주고, 이 혼합형은 조금 약하긴 하겠죠. 최근 같은 상황은. 그리고 선진국 MSCI는 장기 투자하는 그 포트폴리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시장에다가 적립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담아야 되는 주식인 거죠. 장기적으로 적립식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요렇게도 괜찮다라고 봐요. 저희도 다 하고 있고. 이거를 한번 차트를 볼까요? 차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선진국 요거 확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선진국 요렇게 보면 신고가를 냈습니다. 선진국 MSCI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 빠져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시장이 그래도 뭐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라는 애도 지금 신고가를 내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채권 이거는 코덱스 미국채 10년물 채권은 지금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얘도 계속 우상향하다가 최근에 좀 조정은 받긴 했죠. 그렇지만 조정 폭이 고점이라고 해보면 한 4, 5% 정도, 오늘 날짜로 해보면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합니다, 이런 애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봐볼게요. 지금 이 시장에 투자하는 것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적어보면 선진국 MSCI ETF 혹은 킨덱스에서 나온 뭐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 혹은 미국채 채권 10년물 혼합형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네 개죠. 얘네들은 꾸준합니다. 적립식으로 매수하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식을 뭐 몇 달 하거나 한 1년만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저는 주식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한 3년 5년 할 사람들은 저는 여기에다가 계속 적립식을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시장보다 이 현재 시장보다 조금 더 알파를 원한다라는 사람들은 주식을 개별 주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하는데 이 주식을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을 같이 넣어주는, 저는 이 전략이 저희는 이것이 가장 마음이 편해요. 작은 돈을 할 때나 큰 주식을 할 때나 큰 돈으로 할 때나. 그래서 지금처럼 주식이 재미없을 때도 시장은 계속 돈을 벌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좋으면 얘가 얘네를 압도하니까 또 기분 좋아질 것이죠. 근데 시장이 또 안 좋아지면 또 얘네들이 또 꾸준히 올라갑니다. 혹은 빠져도 덜 빠지고 주식보다. 근데 이 가치주들이 있고 채권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률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한 어떤 문의 중에 이제 60세이신 분이 매월 일정 금액을 한 10년 정도 꾸준히 적금식으로 붓고 싶은데 뭐가 좋겠냐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이거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주식으로 아주 잘하면 뭐 좋겠지만 주식을 아예 잘 모르는 사람이 적금식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채권 6, 주식 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200, 미국채 10년물 이렇게 저는 이거를 권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코덱스 200 따로 10년물을 이제 따로따로 매수하는 것도 되고 이거를 리밸런싱 해도 된다라고 했더니 얘는 매수하는데 10년물은 채권은 빠지고 있으니까 매수를 안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차라리 혼합형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채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채권이 계속 빠졌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채권 금리가 앞으로 채권의 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것이 이렇게 더 갈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왔던 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조정을 받고 완만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현금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채권이 우위에 있다. 그리고 주식과 꾸준히 둘 다 우상향하는 상품이 될 수도 있다. 한동안은. 근데 그 한동안이 상당히 길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앞서겠죠. 당연히. 채권보다는. 근데 포트폴리오를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채권도 일정 부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채권이 난 싫다. 그러면 현금으로 가야죠. 주식과 현금으로 가야죠. 리밸런싱을 해야죠. 근데 주식 나는 100으로 할 거야.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방식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훌륭하게 주식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근데 저희는 그런 역량이 없고, 저희는 안전하게 가는 게 좋다. 왜냐면 소중한 돈이고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좋은 실적을 가진 성장주들이 빠졌다고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희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네이버도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 SK 하이닉스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조정이 끝났을 때 추가 매수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